김옥분 씨는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사흘째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손맛이 좋으세요. 제가 배워도 이렇게는 못해요. 친척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지수는 단 한 번도 부엌에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아들은 방문을 닫았고 옥분 씨는 홀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주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김옥분 씨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필요 없었습니다. 75년을 살아온 몸이 알아서 깨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허리에서도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손으로 허리를 짚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침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50평 아파트는 넓었지만 그녀에게 허락된 공간은 부엌과 작은 안방뿐이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서울 강남의 새벽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찬물에 쌀을 씻었습니다. 물이 손가락 마디마디를 파고들었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진 손가락이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샀을 때만 해도 이런 미래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밥솥에 쌀을 안치고 물을 부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유기농 채소들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 지수가 주문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유기농만 드셔야 해요. 지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채소를 다듬는 것도, 요리하는 것도 모두 옥분 씨의 몫이었습니다. 도마 위에 시금치를 올려놓았습니다. 칼질을 하는데 손목이 저렸습니다. 의사는 3달 전부터 수술을 권했습니다. 무릎과 손목, 허리까지 3군데나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큰아버지 제사 있잖아요. 그것만 지내고 하시죠. 수술하시면 2달은 못 움직이실 텐데. 옥분 씨는 그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사 음식을 누가 준비할지가 그녀의 건강보다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불편함이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김치전을 부쳤습니다.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7시가 되자 식탁에 밥과 반찬을 차렸습니다. 8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아침상이 풍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시간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말도 했습니다. 7시 30분 아들 내외가 나왔습니다. 민호는 넥타이를 매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수는 화장을 한창 하다 말고 나와 앉았습니다. 어머니, 김치전 맛있네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옥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회식이라 늦어요. 민호가 밥을 급하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옥분 씨는 대답 대신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아들은 물을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며느리도 핸드폰을 보며 일어섰습니다. 2사람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다녀오세요. 옥분 씨가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식탁에 남은 그릇들을 보았습니다. 8개의 접시와 2개의 밥그릇, 국그릇들이었습니다. 천천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을 적셨습니다. 통증이 심해졌지만 참았습니다. 참는 것에는 익숙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남 아파트의 전망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9시였습니다. 점심 준비까지 3시간이 남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친구 숙자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옥분아, 오늘 동네 카페에서 만날래? 우리끼리. 옥분 씨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나가도 될까요? 점심은 어떻게 하지? 저녁 준비는? 머릿속에 질문들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임종 직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소. 이제 편히 사시오. 그랬습니다. 하지만 편히 살 수 있는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내외가 이사를 왔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우리가 같이 살게요. 민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옥분 씨는 기뻤습니다.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산다는 것은 옥분 씨에게 다른 의미였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 설거지, 빨래, 청소, 저녁 식사 준비, 또 설거지. 며느리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을 하니까 집안일 좀 부탁드려요. 전업주부시잖아요. 지수의 말은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제사는 물론이고 친척들 접대까지 모두 옥분 씨의 몫이었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20명이 넘는 친척들이 왔습니다. 옥분 씨는 사흘 동안 부엌에만 있었습니다. 무릎이 부어올랐습니다.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끝나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일상생활이 힘드실 겁니다. 빨리 수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그 말을 꺼내자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수술하시면 김장은 어떻게 해요? 제가 직장 다니느라 못 담그는 거 아시잖아요. 옥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통증보다 김장이 먼저였습니다. 집안의 편의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기능이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기계였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고기를 꺼냈습니다. 칼로 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우는 것도 사치였습니다. 점심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12시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 약속 있어서 못 들어가요. 저녁만 부탁드려요. 혼자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떴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릇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강남의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모두들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오후 내내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닦았습니다. 빨래를 개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몸은 비명을 질렀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준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저녁 식탁을 차리고 기다렸습니다. 7시, 8시가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9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밥은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안부가 아니라 밥이 먼저였습니다. 옥분 씨는 전자레인지로 식사를 데웠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옥분 씨는 또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을 적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옥분 씨는 혼자 깨진 그릇을 치웠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습니다. 작은 상처였습니다. 피를 닦고 밴드를 붙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못했습니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75년을 살았습니다. 아내로, 어머니로, 종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김옥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안의 그림자였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옥분 씨는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또 저녁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뒤 혼자 울 것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옥분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쩌면 내일은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옥분 씨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택시를 타지 않았습니다. 아껴야 했습니다. 부엌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갈비찜을 만들고 잡채를 볶았습니다. 손목이 저렸습니다.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친척들이 올 것이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25명의 친척들이 왔습니다. 옥분 씨는 현관에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래간만이에요. 사람들은 거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옥분 씨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을 차렸습니다. 20가지가 넘는 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맛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수는 친척들 사이에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손맛이 좋으세요. 제가 배워도 이렇게는 못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옥분 씨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배우려고 한 적이 없으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옥분 씨는 혼자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부엌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친척들이 돌아갔습니다. 옥분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와 지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민호가 한마디 던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옥분 씨는 안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특히 무릎이 심했습니다. 진통제를 먹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와 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옥분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옥분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뭐? 민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순간 옥분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갑자기 왜?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말씀하신 건 아니고. 근데 보면 힘들어 보이시잖아. 건강도 안 좋으시고. 이제 좀 쉬게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수의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달랐습니다. 옥분 씨는 안방 문틈으로 거실을 내다봤습니다.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요양원은 좀. 민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둘 다 직장 다니잖아. 어머니 수발까지 들 수는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지 않아? 지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자유롭게? 그래. 주말에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집에 초대하고 어머니 눈치 안 보고 살고 싶단 말이야. 지금은 뭘 하려고 해도 어머니 생각부터 해야 하잖아. 옥분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알면 서운해 하실 텐데. 민호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만 그러시지. 나중에는 오히려 편하실 거야. 요양원도 요즘은 좋잖아. 친구들도 생기시고. 우리가 좋은데 알아보면 되지. 지수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결정된 일처럼 들렸습니다. 근데 돈이 만만치 않을 텐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어머니 계좌에 있는 돈으로 충분할 거야. 아버지 보험금이랑 연금 모아두신 거 있잖아. 우리가 보태줄 필요도 없어. 옥분 씨는 그 순간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자신을 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며 헌신한 대가가 이것이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천천히 알아보자. 엄마한테는 내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응. 근데 너무 미루지는 마. 우리도 이제 30대 후반인데 우리 인생도 살아야지. 두 사람의 발소리가 방을 향해 왔습니다. 옥분 씨는 재빨리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복도에 불이 꺼졌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옥분 씨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베개가 젖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산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명절마다 친척들을 맞이했습니다. 아플 때도 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짐이었습니다. 자유를 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쉬게 해준다는 명분 뒤에 숨은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분 씨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섰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반찬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민호와 지수가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옥분 씨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이 말했습니다. 기계적인 인사였습니다. 옥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옥분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친구 숙자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옥분아? 숙자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옥분 씨는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옥분아, 왜? 무슨 일 있어? 숙자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변했습니다. 숙자야. 옥분 씨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래? 울어? 무슨 일이야? 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옥분아,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내가 들을게. 숙자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옥분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어젯밤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양원 얘기를,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말을, 모든 것을 얘기했습니다. 숙자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옥분 씨가 말을 마치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분아, 있잖아. 숙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너 평생 종부로만 살았잖아. 시댁 제사 지내고 집안 살림하고 아들 뒷바라지하고. 근데 정작 너는 어디 있어? 김옥분은 어디 있냐고. 숙자의 말에 옥분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제 너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 진짜로. 하지만 나는 아들, 며느리, 그 사람들이 너를 뭘로 생각하는데? 밤새 그 얘기 들었잖아. 옥분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숙자야, 나 무서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옥분아, 넌 아직 75살이야. 10년은 더 살 수 있어. 그 10년을 또 저렇게 살 거야? 옥분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숙자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생각해봐. 천천히. 그리고 언제든 전화해. 내가 옆에 있을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옥분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이 고요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햇빛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옥분 씨도 가고 싶었습니다. 어디든 이곳이 아닌 곳으로. 그날 저녁 식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지수가 퇴근했습니다. 빈 식탁을 보고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엄마, 저녁은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옥분 씨는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못했다. 몸이 안 좋아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호와 지수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우리 배달시켜 먹을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옥분 씨는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이었습니다. 나 이제 김옥분으로 살고 싶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종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그냥 김옥분으로.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75년을 살며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무섭고 떨렸지만 더 이상 이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옥분 씨는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지수가 나왔을 때 식탁은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침은요? 민호가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냉장고에 빵 있어. 알아서 먹어. 옥분 씨는 소파에 앉아 답했습니다. 민호와 지수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지수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와 식빵을 꺼내 식탁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옥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식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옥분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숙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숙자야,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뭔데? 말해봐. 집 알아봐 줄 수 있어? 강원도 쪽으로. 작은 집. 혼자 살만한.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숙자가 말했습니다. 진짜로 결심한 거야? 응.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근데 옥분아, 돈은 있어? 옥분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연금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모아둔 돈도 있었습니다. 있어. 걱정 마. 좋아. 내가 속초 쪽에 아는 사람 있어. 연락해 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옥분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옥분 씨는 최소한의 집안일만 했습니다. 빨래는 했지만 개지 않았습니다. 청소는 했지만 구석구석 닦지 않았습니다. 아침과 저녁을 번갈아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지수는 불편해했습니다. 저녁 식탁이 비어 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러세요?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옥분 씨는 안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왜 이러긴? 몸이 안 좋아서 그래. 그럼 병원 가보세요. 약 타 드시고. 민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옥분 씨는 그걸 알아챘습니다. 병원은 내가 알아서 갈게. 너희는 신경 끄고 밥이나 알아서 먹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불만이 역력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한 거야. 나도 이제 지쳤어. 못하겠어. 옥분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보다 당황함이 더 컸습니다. 아프지. 온몸이 아파. 근데 너희는 몰랐잖아.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지.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지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내가 들었어.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민호와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엄마. 민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쉬게 해드리려고 그런 거였어요, 어머니. 지수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쉬게 해주려고, 자기들 자유롭게 살려고 그런 거지. 다 들었어. 옥분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엄마, 오해세요. 진짜로 엄마 생각해서.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옥분 씨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 남은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다툼이었습니다. 옥분 씨는 침대에 앉아 귀를 막았습니다. 다음 날 숙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옥분아, 집 찾았어. 속초의 작은 단독주택인데 전세로 나왔대. 바다도 가깝고. 얼마인데? 1억. 내 형편이면 충분하지? 옥분 씨는 계산을 했습니다. 가능했습니다. 좋아. 내가 갈게. 언제 볼 수 있어? 이번 주 금요일 어때? 내가 같이 가줄게. 고마워, 숙자야. 전화를 끊고 옥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생기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금요일이 왔습니다. 옥분 씨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민호와 지수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만 했습니다.
숙자를 만나 속초행 버스를 탔습니다. 긴장됐지? 숙자가 물었습니다. 옥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근데 잘하는 거야.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버스는 3시간을 달렸습니다.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 집을 보러 갔습니다. 집은 작았습니다. 방 2개에 작은 거실, 부엌이 있었습니다. 마당도 있었습니다. 바다가 10분 거리였습니다. 옥분 씨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보다 하늘이 넓어 보였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옥분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계약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서명을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숙자가 물었습니다. 언제 이사할 거야? 다음 주. 빨리 하고 싶어? 혼자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까? 아니, 괜찮아. 혼자 해야 할 것 같아. 서울에 돌아왔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민호와 지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옥분 씨는 대답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 후 옥분 씨는 이사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지수가 출근한 사이였습니다.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사진첩을 넣었습니다. 남편의 유품 몇 가지를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큰 박스 3개면 충분했습니다. 이사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날짜를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호와 지수가 사흘간 제주도 여행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여행 가는데 괜찮으시죠? 여행 이틀 전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옥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든지. 혼자 괜찮으세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민호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옥분 씨는 그 표정을 보며 가슴이 쓰렸습니다. 여행 떠나는 날 아침, 옥분 씨는 평소처럼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민호와 지수는 서둘러 먹고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전화 드릴게요. 그래, 잘 다녀와.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옥분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업체 직원들이 왔습니다. 박스를 실었습니다. 옥분 씨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행복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와 함께한 20년은 고통이었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 편지를 놓았습니다. 봉투에 민호에게라고 썼습니다. 편지에는 간단히 적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려고 한다. 너희도 너희 인생을 살아라. 걱정하지 마라. 연락은 내가 할게. 엄마가. 편지를 놓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열쇠는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속초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옥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이기도 했습니다.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새 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당에 나갔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옥분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집에 무슨 일이에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옥분 씨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옥분 씨는 새 집 방바닥에 누웠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낯선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누구를 위해 밥을 지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청소를 할 필요도, 빨래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75년 만에 처음으로 김옥분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종부가 아닌,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오직 자기 자신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속초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옥분 씨는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알아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보았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7시가 되어서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작은 부엌이었습니다. 혼자 쓰기에 딱 알맞았습니다.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냈습니다. 식빵을 구웠습니다. 간단한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텃밭이 보였습니다.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옥분 씨는 무릎을 굽혔습니다.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땀이 났습니다. 손에 흙이 묻었습니다. 옥분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은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먹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오후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드문드문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옥분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였습니다. 엄마, 대체 어디 계세요?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걱정돼서 미치겠어요. 옥분 씨는 천천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걱정 마. 엄마는 잘 있다. 조금 있다 전화할게. 전화는 바로 왔습니다. 옥분 씨는 받았습니다. 엄마.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래? 엄마 잘 있어. 어디 계세요? 집은 왜 비워두신 거예요? 엄마는 이제 따로 살기로 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인생 엄마가 살려고. 너희도 너희끼리 살아. 엄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더 이상은 못 살겠더라.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엄마가 이제 지쳤어. 알겠니? 옥분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 너희는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됐어. 이제 각자 살자. 엄마도 편하게, 너희도 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옥분 씨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옥분 씨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을 가꿨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반겨주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할머니 한 분이 물었습니다. 서울에서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요. 용감하시네. 우리랑 친하게 지내요. 옥분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내일 찾아가도 될까요? 왜? 할 말이 있어요. 얼굴 보고 하고 싶어요. 옥분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그래, 와라. 다음 날 오후 민호가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작은 집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옥분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민호는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옥분 씨는 차를 끓여왔습니다.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작지만 엄마 혼자 살기엔 충분해. 좋네요. 바다도 가깝고. 그래서 여기로 왔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모든 게요. 제가 엄마를 사람으로 안 봤어요. 그냥 당연한 존재로만 생각했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수랑 둘이 처가에서 일주일 살았어요. 장모님 집에서. 그때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옥분 씨는 차를 마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처갓집에서 눈치 보면서 밥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일주일만 그랬는데도요. 엄마는 20년을 그렇게 사셨잖아요. 민호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옥분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옥분 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엄마. 엄마는 너를 용서해. 근데 돌아갈 생각은 없어.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돌아오시라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됐어요. 그냥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옥분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미안해. 말을 했어야 했는데 참기만 했어. 그게 잘못이었어.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고 너는 내 인생을 살아. 그게 맞는 거야. 민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찾아뵐게요. 전화도 자주 드릴게요. 근데 부담 주지 않을게요. 그래, 그렇게 하자. 민호는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옥분 씨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늦게 깨달아서 죄송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민호가 떠난 후 옥분 씨는 마당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아들이 깨달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옥분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텃밭에는 상추와 고추가 자랐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었습니다. 바닷가 산책은 일과가 되었습니다. 노인정 친구들과 화투도 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숙자가 찾아왔습니다. 속초 여행을 왔다가 들렀다고 했습니다. 옥분아, 얼굴이 좋아졌네. 숙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응. 서울 있을 때랑 완전히 달라. 이게 사람 사는 얼굴이지. 2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별이 나왔습니다. 후회 안 해? 숙자가 물었습니다. 전혀. 이게 내 인생인 것 같아. 처음으로. 잘했어. 정말 잘했어. 옥분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습니다.
숙자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 내가 한 거지. 내가 뭘 했어. 용기를 줬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자는 떠났습니다. 옥분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충만했습니다.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상추가 싱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한 입 따서 입에 넣었습니다. 아삭했습니다. 자신이 키운 채소였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럼 잘 지내지. 다음 주에 또 찾아가도 돼요? 이번엔 지수랑 같이요. 그래, 와라.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전화를 끊고 옥분 씨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달빛이 반짝였습니다. 75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대부분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김옥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종부도 아니고 누군가의 엄마만도 아닌 그저 김옥분으로.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옥분 씨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수히 많았습니다. 각자의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빛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작은 빛이었지만 확실한 빛이었습니다.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자신만의 빛이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옥분 씨는 일어나 텃밭을 가꿀 것입니다. 바닷가를 걸을 것입니다. 친구들을 만날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하루를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평범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삶이었습니다. 75년 만에 찾은 진짜 삶이었습니다. 옥분 씨는 미소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위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으로 편안했습니다.